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임효정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맨 처음 페이지 보시면 서류 합격으로 이어지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자기소개서 작성 잘해서 서류 합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씩 제가 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강의를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학습 목표는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항목별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건 자기소개서를 왜 쓰죠? 왜 필요하죠? 라는 거에 대한 답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소개서는 이력서 말고 자기소개서를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력서에서는 알 수 없는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력서에서는 정량적인 평가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뭐 학점이라든지 어학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뭐 봉사활동 시간, 인턴을 했네, 뭐 경력이 있네, 그다음에 무슨 수상을 했네, 이런 것들이 다 정량적인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정량적인 것만으로 여러분을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이 사람의 정성적인 평가도 해야겠다라고 기업들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한 장짜리 이력서로 입사 지원을 대신했다면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기업들은 인재상에 적합한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직무에 적합한 사람인지, 뚜렷한 동기는 있는지, 올바른 인성은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정성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잘 써야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의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본 항목, 역량 항목, 뭐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요즘은 기업들이 워낙 다양한 자소서의 질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딱 나누기 되게 어렵던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 되고, 이런 것들을 잘 써놓고 나면 그들이 원하는 질문별로 내가 적용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항목은 성장과정, 성격의 장단점, 지원동기, 입사 후 계획으로 볼 수 있고요. 지원동기에서는 회사 지원동기와 직무 지원동기는 완전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로 써야 한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역량 항목은 갈등, 협업, 도전, 창의력, 리더십,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친구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질문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읽기 좋은 자소서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헤드라인을 내는 게 좋아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헤드라인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헤드라인을 내는 게 왜 좋은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우선은 헤드라인을 내고 이렇게 써주면, 전체적으로 만약에 지금 보시는 글이 헤드라인 없이 쓰여졌다면 이 글을 읽고 싶었을까? 우선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딱 글씨의 압박에 의해서 하면서 읽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헤드라인을 넣어주면 여기서는 이 얘기를 할 건가 봐, 저기서는 이 얘기를 할 건가 봐, 이게 조금 결이 나누어지고 그걸 대상으로 해서 읽게 되기 때문에 뭔가 띄어읽기도 가능하고 이해도도 넓어지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헤드라인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단락을 나누었을 때 우리가 그냥 한눈에 봐도 뭔가 이해가 될 것 같죠? 이 친구가 뭔가 4개에 대해서 얘기할 건가 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단락을 나누고 헤드라인을 활용해 주는 게 읽히기 쉬운, 상대방이 봤을 때는 읽기 좋은 자기소개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헤드라인? 그러면 헤드라인을 어떻게 내야 되죠?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헤드라인은 우선 어떤 게 좋은 건지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추상적인 헤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건 구체적인 헤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추상적인 헤드라인을 보면 뭐 오늘 보낸 하루는 내일 다시 오지 않는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라는 게 약간 물음표죠. 그리고 뭐 최고가 되는 그날까지 뭐 열정으로 극복하다. 뭐 열정을 얘기할 것 같긴 한데 뭐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써주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뭐 전 세계 17개국 45개 도시에서 발견한 글로벌 마인드 우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뭐 중국 화장품 시장 점유율 10%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뭐 7일 만에 매출 30% 향상시키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머 7일 만에 매출 30%를 향상시켰다고? 너무 궁금한데 한번 잘 들어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헤드라인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헤드라인을 적었다고 해서 그냥 이제 막 내용을 쓰기 시작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러분들이 첫 줄은 두 갈식으로 써주시는 게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글을 막 쭉 쓴 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라고 해준 다음에 그 내용을 자세하게 써주는 게 훨씬 이해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팁입니다. 국어 실력을 판단하게 하지 말라? 이게 뭘까요? 네, 보통 쓰시면 의도하진 않아요. 당연히 의도하진 않으시겠지만 오탈자 또는 띄어쓰기 이런 것들에 되게 잘못된 글쓰기들이 조금 있습니다. 물론 이제 띄어쓰기 같은 경우에 이게 맞나 모든 사람들이 애매해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틀렸다고 뭔가 얘는 뭐 이런 걸 틀렸어 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것마저 오탈자를 내거나 띄어쓰기를 잘못하거나 그런 경우라면 이 친구는 좀 기본이 안 돼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을 되게 강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오탈자와 띄어쓰기에 대해서 한번 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전체적인 글의 내용에서 아무리 좋은 내용을 썼어도 이게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오탈자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글이 너무 아름다운 글이어도 이 사람에게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라는 거, 네, 그거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어와 서술어를 정확하게 일치시킨 어법을 사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설마 제가 그런 것도 못하겠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지만 이게 생각보다 잘 쓰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어쩌고 하다가 뭐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쓴다든지 그러면 사실 저는 뭐뭐 때문입니다라는 게 사실 주어랑 서술어가 맞지 않죠. 아니면 학생회는 3명의 임원에 의해 운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그러면 주어와 서술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가 하려는 말이 뭐지? 갑자기 거기서 멈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걸 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이게 무슨 말이지? 이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볼까?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자소서를 읽는 시간이 길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데다 초점을 맞춰서 읽게 되기 때문에 나로서는 되게 불리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주어와 서술어를 일치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 문장의 길이를 길게 쓰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문장의 길이를 길게 쓰면 되게 자연스럽게 주어랑 서술어를 안 맞는 경우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포인트를 기준으로 2줄 이상이 넘어가면 긴 문장입니다. 2줄이 넘지 않도록 항상 자소서를 쓰면서 그걸 염두에 두면서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기 좋은 자소서 만들기 네 번째 키포인트는요. 출력해서 읽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소서를 다들 모니터를 바라보면서 쓰게 되죠. 근데 모니터로만 보면요. 이게 되게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그냥 잘 썼는데? 막 읽어보면서 괜찮아 하고 넘어가지만 실제로 출력해서 읽어보면 말이 뭐 반복이 된다든지 뭐 저는, 제가, 저희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된다든지 뭔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주어랑 서술어랑 안 맞는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눈에 많이 보여요. 그래서 꼭 출력해서 읽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방법은요. 쉬운 말로 쓰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소서를 쓰면서 너무 쉬운 말로 쓰면 내가 뭔가 되게 준비된 인재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라는 생각에 되게 막 뭔가 사자성어를 쓰기도 하고 어려운 말을 쓰기도 하고 되게 뭔가 한자로 된 언어를 쓰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어려운 말을 쓰려고 노력을 하시는데요.
그런 거는 사실 되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소서는요, 여러분들의 지식을 드러내는 그런 글이라고 보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한번 쓱 읽었을 때 이 친구 괜찮은데? 라는 느낌을 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뭐 정보를 막 미친 듯이 전달하겠다, 나에 대한 정보는 이런 거야 하고 확 쏟아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라는 얘기를 해주는 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냥 슥슥슥슥슥슥 읽었는데 오! 이 친구 한번 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고 간결한 말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팁인데요. 기업 이름을 혼동하지 말자 라고 썼습니다. 기업 이름을 설마 혼동할까요?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본인이 썼던 자기소개서를 보통은 많이 다시 쓰고 하거든요. 여기 썼던 거 다시 가져와서 쓰고, 여기서 썼던 거 또 다시 가져와서 쓰고,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쭉 보다가 뭐 기업 입사 지원 뭐 동기 이런 거 쓸 때 그냥 갖다 붙여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기업의 이름을 다른 이름을 써서 내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컨설팅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면접을 붙은 거예요. 그래서 우와 하고 이제 자기소개서를 한번 다시 훑어보기 시작했는데 자기소개서에 다른 기업 이름을 쓴 겁니다. 근데 그러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선은 그 자기소개서가 간략하게 읽혀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이름은 잘못 썼지만 나는 이 친구를 한번 보고 싶긴 해. 뭐 모든 친구들이 다 우리 회사를 원하는 건 아닐 거니까 라는 생각이 부르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서 면접에서 이걸 커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면접을 위한 자료라고 보시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 자소서를 내가 잘 써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먹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하면 읽기 좋은 자기소개서를 만들 수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고 그 항목별로 어떻게 쓰는 게 내 자소서가 빛이 날 수 있는지, 좀 더 잘 읽힐 수 있는지, 나를 좀 더 잘 보여줄 수 있는지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목별 작성법 첫 번째, 성장 과정입니다. 성장 과정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자소서라는 걸 한번 써볼까요? 하면서 나오는 그 맨 처음 항목이기 때문에 쓰려고 컴퓨터 키보드에 손을 올리는 순간 갑자기 멍해지는 항목 중에 하나죠. 되게 쉬울 것 같지만 정말 어려운 그런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성장 과정은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장 과정을 왜 물어보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잘 작성할 수 있겠죠. 자, 성장 과정을 통해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친구는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일까? 이게 궁금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죠, 이런 사람이었죠 라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현재 그래서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데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야기를 막 나열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어릴 때 적극적이었던 친구도 나이가 들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전 이랬죠 라는 것만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줄 순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원하는 건 지금의 이 사람, 성장 과정을 통해 어떻게 성향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 사람, 현재 이 사람을 원하는 거지 옛날에 이 사람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이야기만 막 나열함으로써 내 성장 과정은 이래요 라는 걸 말해주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님 얘기 또는 나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소개하는 걸 엄청 많이 하는 경우들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장황하게 쓰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쓰고 있는 건 뭐죠? 자기소개서, 날 소개하는 글이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나 이런 타인에 대한 소개를 장황하게 했을 경우에는 나에 대한 정보에 대한 그 글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소재로는 쓸 수 있지만 그걸 너무 길게 쓸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내 성향을 보여줄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을 키워드를 뽑으면 좋을까요? 네, 직무 역량이나 보편적 인성이나 기업 인재상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이 중에 나는 이런 걸 강조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을 뽑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 직무 지원 동기를 말하게 되는데 그 직무 지원 동기에 사실은 가장 많은 힘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썼던 역량이나 인성이나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써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먼저 쓴 다음에 성장 과정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성장 과정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많이 물어보던, 그러니까 다 물어봤어요. 모든 기업들이 다 물어보던 항목이었는데 한동안 성장 과정을 물어보니까 다들 이상하겠어. 나는 뭐 중학교를 어디를 나오고 뭐 어떻게 살았고 이런 얘기만 써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업들이 많이 안 물어보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삼성에서 성장 과정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라는 게 이번 항목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다른 기업들도 스멀 같이 성장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은 그래도 써놓는 것이 어디에 지원을 할 때라도 좀 쓰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 과정을 통해 나는 이런 성향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이래요 라는 거를 설득력 있게 말해주기 위해서 최근의 경험을 말해주는 게 좋겠죠? 네, 그렇게 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어떻게 써야 돼요? 라는 것들을 글을 실제적으로 보지 않으면 잘 와닿지 않죠? 그래서 글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써야겠구나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연대기적으로 작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대기적으로는 이렇게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선 이분은 책임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었고요. 그 책임감에 대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런 책임감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대학생 때는 이런 책임감들을 발휘해왔다. 그래서 나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걸 설득력 있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말씀하셔도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전공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연대기적으로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분은 호기심이 기계공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공하는 데서도 열심히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 내가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고, 그 계기를 기반으로 전파공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서 내가 기계공학까지 가게 되었다. 관심을. 이런 식으로 써주었습니다. 그래서 전공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해주었는데, 사실 성장 과정에 전공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쓰는 건 그렇게 재밌진 않습니다. 재밌지 않다는 건 읽는 사람 입장입니다. 직무 지원 동기라든지 그런 데 들어가는 것들은 괜찮은데, 이렇게 성장 과정에 직무 관련한 전공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나 이런 것들을 넣는 것은 읽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큰 정보가 된다든지 재밌는 부분이라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에피소드 중심입니다. 좀 전에는 연대기적으로 어렸을 때 얘기도 조금 길게 써주고 이렇게 했지만, 이번에는 그냥 에피소드 중심으로 최근의 얘기만 많이 해주는 게 에피소드 중심의 작성법입니다. 자, 이분은 그 헤드라인이 어려서부터 무슨 일을 하던 적극적으로 해왔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 줍니다. 적극적으로 어떤 것들을 했었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에피소드 하나만 가지고도 성장 과정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전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고, 어릴 때부터 이랬었다라는 얘기와 함께 최근에 내가 이렇게 도전 정신을 발휘했다라는 얘기를 해서 정말 도전 정신이 있습니다. 저는 자라오면서 계속 그걸 배양했고, 그래서 지금도 도전 정신이 있어요 라는 걸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항목별 작성법 두 번째, 성격의 장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성격의 장점 하면 저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잠깐 성장 과정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죠? 네, 맞습니다. 비슷하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르게 작성해야 되는지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격의 장점을 통해 알고 싶은 것이 도대체 뭘까?
근데 이건 뭐 너무 다이렉트하죠. 어떤 장점을 가진 사람인지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겠죠? 그래서 장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쓰고 이를 이해시킬 소재가 필요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장점을 맨 앞에 명확하게 쓰지 않고 계속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설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쓰면 내 장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장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쓴 다음에 소재를 찾아서 넣어주는 거, 이렇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성격의 장점의 경우에는 그러면 내가 장점을 쓰라고 했으니까 내가 가진 모든 장점을 다 써야지 라는 생각을 하시기 시작해서 저는 성실하고요, 저는 꼼꼼하고요, 되게 적극적이고요, 막 이렇게 계속 나열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들을 통해서 나 진짜 이런 장점을 갖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게 한 가지에 집중되어야 그걸 이해시키기 편해집니다. 물론 뭐 2개 정도까지는 가능할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한 가지 정도에 집중해서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통해서 나 진짜 그래요, 나 진짜 이런 성격의 장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인재상과 연결시킨 작성 사례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우선 도전 정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추진력과 도전 정신을 장점으로 뽑았는데, 추진력과 도전 정신은 같은 결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 2개 얘기했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를 얘기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걸 기반으로 내가 어떤 도전을 했는지를 자세하게 써줌으로써 내 장점을 설명을 해주고 상대방한테 이해를 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형태로 써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장 과정에 에피소드 중심으로 쓴 거와 너무 비슷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비슷하게 쓰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성장 과정에는 어릴 적부터 이랬다라는 것들을 써주는 형태로 하시면 되고, 성격의 장점의 경우에는 맨 앞에 내 장점은 뭡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형태로 써주시면 이게 성격의 장점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무가 같은 일을 해보았다 라면 그 직무를 해본 경험을 토대로 내가 이런 장점을 갖고 있다는 걸 은근슬쩍 보여주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직무와 연결시켜서 소통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내가 이런 근무를 통해서 소통을 키웠고 어떻게 소통을 했다라는 걸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써주었죠. 그럼으로써 이 친구 진짜 커뮤니케이션 잘하는데? 소통 잘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 주시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쭉 나열한다고 해서 그걸 다 이해해 주진 않습니다. 뭐 소통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해놓고 저는 이럴 때 소통도 해봤고요, 저럴 때 소통도 해봤고요, 이런 소통도 해봤고요, 저런 소통도 해봤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봤자 상대방은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본 경험에 대해서는 알 수 있겠지만 거기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진짜로 소통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겠죠. 그래서 자세하게 써줘야 내가 얼마나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인성과 연결시킨 작성 사례입니다. 적극적인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회사에서 되게 좋아하는 부분이니까 그럼 적극성에 대해서 얘기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엄청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다양한 적극적인 행동들을 좀 했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적극적이었어요 라는 얘기를 디테일하게 써줘야 상대방이 이 친구 좀 열심히 하는데? 적극적인데?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작성법 3번 성격의 단점입니다. 성격의 장점과 단점은 역할이 명확하기 때문에 일부러 분리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격의 단점은 진짜 누구나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내 단점 많긴 한데 뭘 써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단점? 그거 알아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단점은 정말 쓰고 싶어 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면 단점을 왜 쓰라고 하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단점은 이 친구가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이 친구를 떨어뜨릴 거야. 이런 느낌으로 물어본다기보다 단점을 알고 있으면 이걸 고치려는 사람이 있고 나는 원래 이 모양이야. 이렇게 생겼어. 라는 그렇게 하면서 고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치려는 사람이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물어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점은 이런 게 단점입니다 라고 쓴 다음에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나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구체적으로 써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격의 단점 부분은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 장점 같은 단점을 작성하면 안 됩니다. 이건 내가 단점이라고 말은 하지만 장점 같은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단점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예를 들면 저는 너무 꼼꼼합니다 하면서 그 꼼꼼함이 이 직무에서는 되게 도움이 되겠죠? 라고 마무리를 지어요. 그러면 글을 쓰라고 하는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글이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거는 장점 같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단점을 작성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단점이 발휘된 사례는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장점의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라니까 라는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믿어줄 수 있게 우리가 설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점이라는 건 저는 이게 좀 부족해요. 이게 좀 모자라요. 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정말 그래요. 라는 걸 상대한테 설득하지 않아도 그렇구나. 너는 이게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구나. 네 스스로. 라는 걸 금방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단점이 발휘된 사례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점이 있는 걸 본인 스스로 알면 고치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점을 어떻게 보완했는지에 대해서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보완을 했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니까 다 고쳐졌어요. 저는 이런 단점이 이제 완벽히 나았습니다. 보완했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이미 그건 단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단점을 다 고쳤다고 하면 그것도 별로예요. 그러니까 잘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쓰지 말아야 할 3가지 단점 유형을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들이 단점을 쓰는 거 워낙 어려워하다 보니까 그냥 이 정도의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점 같은 단점 쓰기는 쓰지 말아야 합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너무 책임감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직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책임감 되게 도움 되겠죠? 라고 쓰는 거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치명적인 단점을 쓰시면 안 되겠죠? 제가 너무 내성적이어서 너무 욱하는 성격이다 보니 이렇게 쓰시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너무 내성적이라는 건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라고 하고 쓰기 시작하시는데요. 이게 친구한테 나 좀 내성적이야 라고 말하는 거랑 회사에 저 내성적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좀 다릅니다. 회사에서는 내성적인 직원이 되게 많이 힘들거든요. 어떤 걸 업무를 지시를 했는데 결과를 전혀 보고하지 않는다라든지 궁금한 게 있는데도 전혀 묻지 않는다라든지 그런 친구들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업무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치명적인 단점이구나 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욱하는 성격은 사실 내가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잘 고쳐지지 않는 성격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맨날 약속에 늦습니다. 이런 것들도 약속에 늦는 사람들은 계속 늦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고치기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되어질 만한 단점은 쓰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덜 치명적이라고 착각하고 쓰는 단점들이 있는데요. 다소 꼼꼼하지 못해서 좀 실수를 합니다 라고 하는 거 실수 많은 직원들 회사에서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단점으로 쓰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너무 꼼꼼해서 일 처리가 느립니다. 느린 직원도 회사에서 원하지 않죠. 그런 것들은 좀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좋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쓰기에 적절한 단점도 필요하겠죠? 네, 먼저 관계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건 쓰기에 좀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탁에 대해 제가 거절을 좀 잘 하지 못하는 편입니다.
직설적인 언행을 하지 못하는 편입니다. 라든지 아니면 업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성격도 있습니다. 여유가 없어 보인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뭐 고집이 약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뭐 고집이 강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업무적으로는 괜찮습니다. 뭐 고집이 강한 이런 것들은 구매 업무나 이런 것들은 고집이 강하면 그래도 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성격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장점 및 직무 역량과 결부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장점에다가 저는 꼼꼼합니다. 꼼꼼함이 장점입니다. 라고 써놓고 사례를 막 썼어요. 그런 다음에 단점에다가 그런데 이런 꼼꼼함으로 인해 이런 단점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꼼꼼함을 장점처럼 느낄까요? 단점처럼 느낄까요? 그래서 이 꼼꼼함이 이 친구가 좀 지나치구나. 장점이라고 볼 수는 없겠구나 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점과 단점에 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쓰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면 이번에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한번 사례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 보완점을 중심으로 써야 된다라는 거는 팩트입니다. 네. 자, 어떤 일에 집중하면 여유가 없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이런 식으로 단점을 써도 됩니다. 장점은 이게 장점입니다 라고 다이렉트로 쓰는 것이 좋지만 단점은 약간 스며들게 써주는 게 좋아요. 다소 그렇습니다. 또는 이런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유가 없어 보인다는 거를 조금 보완하고 싶어서 여유로운 사람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여기까지만 썼다면 너무 추상적이어서 이 친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맞나? 진짜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뭐 사람을 만날 때는 저녁보다 점심 식사를 하려고 한다든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할 일을 끝내고 낮에는 되도록이면 뭐 미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든지 그런 걸로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없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한 그런 보완을 해나가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단점을 줄여주는 말 한마디의 변화라고 했는데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데 그걸 내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 조금 개선이 필요해. 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아마 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군가 부탁을 하면 내가 알겠어. 라고 먼저 말을 했었던 걸 내가 조금 생각해보고 대답해도 될까? 이렇게 말을 바꿨대요. 근데 이제 보통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단점을 쓰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진짜 많습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착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한다라는 건 많이 쓰시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체를 되게 어려워하세요. 왜? 실제로 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거절한다고 쓸 수 있죠? 라고 말씀 많이 물어보시는데 거절을 저는 하려고 노력합니다 만 쓰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진짜 노력하고 있는 게 느껴지지 않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맨 첫 마디를 바꿨습니다. 그런 다음에 고민을 해서 다음에 다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것도 혹시나 내가 말로 하면 좀 이게 거절하는 게 되게 어려우니까 원래 어려웠으니까 내가 그 스케줄러를 보여주면서 내가 요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어려울 것 같아 라는 걸 말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든지 그런 얘기를 통해서 내가 보완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완점 자체를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친구가 진짜 하고 있네 라는 느낌이 들게 써줘야 하는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소 신중하여 결정을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잘 하기 위해서 내가 좀 매일 아침에 투두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날 해야 할 일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순위를 매기고 그 다음에 매일 밤에 왜 이걸 못했는지에 대해서 자꾸 반성해보고 그러면서 내가 신속하게 결정해 나가는 힘을 길러나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신중해서 결정을 내가 잘 못한다라고 단점을 쓰시는 경우에 대부분의 보완점을 그래서 열심히 잘 비교해 가면서 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썼을 때는 진짜 이 친구가 이걸 보완하기 위해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구나 라는 게 느낌이 전혀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좀 더 자세하게 써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성격의 단점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시간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각 항목별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를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